안녕하세요.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낯익은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은 연합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방송학회 함께 심사하고 또 수여까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송현업 언론인뿐만 아니라 방송학회 소속되어 계신 언론 학자들이 함께 심사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널리즘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사실은 안타깝게도 언론 현업하고 학계가 충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심사에 참가하셨던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보도가 있는지 잘 미처 몰랐다 말씀하시고, 그런 어떤 치열한 저널리즘 정신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우리 한국 언론 저널리즘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학회가 11월 12일에 가을철 학술대회를 하면서 총회를 하고 학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학회장님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원래 올해 학회장을 수고해 주셨던 도준호 교수님은 12월까지 시상을 맡아주시고, 새로 학회장에 취임하신 강요현 교수님께서 내년부터 하시는데, 강 교수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기자연합회하고 방송학회가 공조하고 협업하는 좋은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고요.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 지역 언론의 기획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보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소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으로서는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하시게 되는 작품들을 보면 기자들의 어떤 치열한 저널리즘적 정신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있는 서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08년에 방송기자연합회 만들 때부터 관여하긴 했지만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 한 개 방송사가 공동 수상작을 낸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시게 된 기자님들은 지역민방위 G1방송에 소속되어 계신데요.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지금의 문제에 천착하셨고, 또 사북항쟁이라고 하는 과거사에 천착하셔서 좋은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 등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작년 말부터 방기현에서는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하고 연대해서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상의 변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첫 단추가 하나 메어진 것 같고요. 이게 35년 만입니다. 방송법을 고치는 게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무슨 언론노조의 영구장악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방송기자연합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되면은 공영방송 3사의 운영위원 21명 중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학회에서도 6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학회도 당연히 이사를 추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집권 여당이 집권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자주 이렇게 언급했던 다른 교수님께서도 조선일보에 이거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으로 맺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언론 현업 단체와 연대해서 또 여러 반기현의 기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보고 말씀 같았습니다. 인사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 한국방송학회장에 출연한 강명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제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양만희 회장님 그리고 1년 동안 심사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주신 도준호 회장님께 제가 특별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공교롭게 제가 학교가 한림대학교여서 춘천을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장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방송에는 수상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한 10년 전에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심사위원 한 분이 지금 MBC 박성재 사장님이 야인이실 때 저랑 같이 했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윤천호 해설위원하고도 같이 이렇게 심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다시 고향 왔는 것처럼 감회가 새롭고 반갑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이제 양 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의 가장 큰 의미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역시 상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제 기자는 기자 분들이 주는 상, 뭐 이런 현업에서 주는 그런 상들은 많겠지만 학계가 바라보는 또 크라이테리언이 또 다르잖아요. 기준이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학계가 지향하는 올바른 저널리즘이란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그런 게 이 상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학계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제 1년간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굉장한 이런 저널리즘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상이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빛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한 단계 더 이 상이 우리나라 전체 저널리즘의 지평을 좀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또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이 상도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도준호입니다. 1년간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12월까지 활동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강명현 회장님께서 바톤 터치하고 또 신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9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에는 취재 보도 부문의 7편, 기획 보도 부문의 10편, 주역 취재 보도 부문의 8편, 지역 기획 보도 부문의 5편 등 모두 30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MBC의 민간인 정보 수집 등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보도가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의혹을 구체적인 자료 확보와 검증을 통해 팩트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JTBC의 김진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연속 보도는 레고랜드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중요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YTN의 세방여행 수상한 수의계약 연속 보도는 수의계약의 문제점부터
방역 지원 사업의 비리까지 꼼꼼하게 취재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JTBC의 쌍방울 아태협 대북 송금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미 있는 단독 보도들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JTBC가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취재에 나서면서 이 의제를 선도하는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로스 미얀마 2부작은 영상과 인터뷰 위주의 제작 기법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KBS의 디지털 인류 영생을 선택하다는 디지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암 환자가 나레이터를 맡아 공감이 됐다는 의견과 함께 디지털 인격, 사후 인간관계 등 미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의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KBS 부산이 제작한 부산 신항 보안공사 입찰 특혜 및 보안 부실 연속 보도가 국가 보안시설의 보안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허술함을 드러낸 해양수산부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소 난해한 취재 대상을 상대로 취재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전주 MBC의 법 위에 의원님 징계, 전북의회 꼼수 징계는 자체 징계 기준이 꼼수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제주의 대규모 해상풍력 논란 연속 보도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조망한 취재 노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G1의 ASF 울타리 복마전 2,000억은 어디로 갔나와 사북 검은 눈물의 기록이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양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일 방송사가 한 해에 공동 수상한 건 처음으로 아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ASF 울타리 복마전은 형식적인 울타리 관리 실태와 실효성 여부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심층 취재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사북 검은 눈물의 기록은 사북 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진상 규명을 의제화하는 의미 있는 접근으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출품작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보도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언론의 사후 보도 성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언론 스스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수상하신 기자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혀있는 명단.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건넨 공문의 첨부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2017년 이후 열차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확인해보니 조회 대상은 모두 공직자들로 60, 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인 걸로 보입니다. 사적인 이용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왜, 무슨 목적으로 지난 5년간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선 전 정부를 겨냥한 저인망식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질의 내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100여 명에 대해 2017년부터 열차를 이용한 내역 전체를 내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다. 김재남 이사장이 재단 일을 맡은 건 올해 2월.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치 기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기간뿐 아니라 정의당 당직자나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사적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은 겁니다. 경영관리 실태 감사란 명목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사실상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용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간이 일부 포함됐을 뿐이라면서 확보한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소감을 딱히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이제 감사원이 좀 과하다, 이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나오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 정치팀원들의 큰 도움과 지원과 가르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취재 내내 같이 해주신 민주당 보좌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저희 팀이 좀 요즘 안팎으로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들 힘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태협이 3년여 전 평양에서 수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돈을 직접 전달한 의혹이 있는 인물, 바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입니다. 안 회장이 중국에서도 수십만 달러를 추가로 북측에 건넨 정황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아태협 내부 문건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평양에서 달러화로 7만 달러를 전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거액을 환전해 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중국 선양에서 달러화와 위안화로 지급됐다고 적혔습니다. 14만 5천 달러와 180만 위안, 합쳐서 약 43만 달러입니다. 평양에서 건넸다는 7만 달러까지 합하면 당시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 항목에선 안전운반 지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북경에서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만 하고 선양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이 돈을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가 아태협 내부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아태협이 북한 관련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북한 고위급과 밀접하게 접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히 유엔이 결의한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며 북한에 돈을 보내기 위해 코인을 만들려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태협에서 작성한 427 코인백서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해당 코인으로 투자받은 돈을 경기도와 함께 옥류관과 평화공원 설립 등 남북 협력 사업에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아태협과 쌍방울이 한 대북 사업 모두 코인과 관련돼 있다며 모든 사업의 결제 수단을 코인으로 해서 대금을 북으로 보내려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이 각종 무기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자금 원천이 코인 등 사이버 탈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대북송금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그냥 다 같이 한 곳이라도 더 가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한 덕분에 좋은 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데스크에서도 잘 이끌어 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어제 이제 아태협 회장이 기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13년 동안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신항보안공사 이사회에서 특혜 시비가 나온 뒤 지난해 말에야 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취재 결과 새롭게 입찰에 참여한 B업체가 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사는 83점을 받은 A업체와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수의계약을 맺어왔던 바로 그 업체입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정관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진행했고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경비보안 입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신항보안공사. 이 입찰 업무를 수의계약을 맺어온 업체 출신에게 맡겨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신항보안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도 받고 용역비의 절반도 부산항만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고 감독하는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의 허술한 경비와 보안 문제, 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와 달리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특수경비업체에 항만경비와 보안을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보안이 민간에 맡겨져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항만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양수산부가 항만보안기관을 통합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부산신항의 보안이 민간업체에 맡겨지면서 경비보안 입찰 특혜 논란에다 항만보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항만은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입처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좀 취재가 굉장히 많이 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항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비판이나 견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양수산부에서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이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계속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기 한 달 전 강원도 정선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광산 노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부와 가족, 주민 전체가 노동 탄압과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했던 이른바 사북항쟁인데요.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생존자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을 든 이제 그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저는 체포한다. 어서 바닥에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군홧발로 막 등 위로 왔다 갔다 그래요. 공권력 투입 끝에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광부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잡혀가 고문을 당했고 31명이 구속됐습니다. 사북 항쟁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 감춰져 있다가 최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노동운동의 모태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은 건 단 20명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습니다. 지원방송은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사북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단을 입수해 피해 실태 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감춰졌던 사북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향후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북항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15.8%가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북 사건의 가장 큰 책임에 대해 70%가 넘는 응답자가 공권력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80% 이상이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원 윤수진 기자입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사북항쟁, 사북사건은 1980년대 정선 광부들의 노동운동과 이를 탄압한 국가폭력 사태였습니다. 제주 4.3이나 광주 5.18에 비해서 많이 조명받지 못했던 국가폭력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수개월째 보도를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오지 못한 선배들을 대신해서 상을 같이 취재했지만 대신해서 제가 영광을 선배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죠. 소수의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고
안녕하세요. 지원의 원석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환경부 ASF 울타리 사업의 경우 2019년 11월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의문을 갖고는 있었는데 보통 저희 산업에 있다 보면 데일리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짧은 호흡의 기사만 쓰다가 올해 또 이렇게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모도 됐고 또 사전에 기획했던 것도 있어서 취재를 하다 보니 더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1,770억 전량 수익의 문제, 또 사유지에 무단 설치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수백억 규모가 될 텐데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불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오히려 주민들은 또 피해를 입고 그런 사태들을 이번에 좀 취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앞으로 좀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끈질기게 취재해서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